반갑습니다. 돈쌤입니다. 주말 동안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다는 소식이 있어서 좀 놀라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이번에는 주변 반응을 봐도 크게 동요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경제 뉴스나 호재가 됐든 악재가 됐든 이게 어느 정도 파워가 있을지를 가늠하는 팁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 생각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다. 극단적인 예로 코로나도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악재 중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굉장히 참신했잖아요. 최근에 이런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물론 초반에는 사스라든지 비슷한 전염병에서 사례를 찾았습니다만, 그때는 코로나 같은 그런 봉쇄 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악재 됐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응책도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격이 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처럼 일단 호재가 됐든 악재가 됐든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느냐, 원래 좋았던 게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나빠지던 게 계속 나쁘다고 얘기했던 게 또 한 번 얘기하는 걸 넘어서 얘도 나쁘고 쟤도 나쁜데 요놈도 나빠요, 이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이게 번져나가는 게, 서브프라임 때도 그렇습니다. 서브프라임도 말 그대로 서브잖아요. 그 프라임이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서브프라임이니까 서브프라임 문제 될 수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서브프라임이 CDO 이런 거를 타고 프라임까지도 번졌더라는 게 나오면서 진짜 패닉을 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그 호재와 악재를 가늠할 때, 호재면 어느 정도 호재인지, 악재면 어느 정도 악재인지를 가늠하실 때는, 일단 시장에 예상하고 정반대로 나왔거나, 시장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나, 혹은 시장이 예상을 이 정도 했는데 그를 훨씬 넘어가는 정도를 보인다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그 하나의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신용등급 강등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도 아니죠. 처음도 아니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제 신용평가사 3사, S&P, 피치, 그리고 무디스,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국채를 예를 들어서 있다라고 하면 세 회사가 얼추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똑같은 등급을 주는 경우는 아닌 경우도 꽤 있거든요.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는 더블 A를 주고 어디는 A 마이너를 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자기들만의 기준이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미국 신용등급이 세 회사가 다 달라. 그러면 더 많은 쪽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그 무디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등급 강등의 막차를 탄 거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2011년에 S&P가 이제 처음으로 여름 때 신용등급을 강등을 해서 그때 큰 충격을 한번 줬었고, 23년에는 이제 피치가 등급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미국은 트리플 A 등급에 거래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가 트리플 A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는 이제 트리플 A가 아니라고 그렇게 거래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얘까지, 무디스까지 이제 내려와서, 무디스도 그냥 갑자기 내린 건 아니죠. 그 작년인가요? 재작년 연말부터 그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뀌었어요. 부정적으로 바뀐 이후에 개선이 안 되면 이제 강등이 되는 건데, 충분히 예상됐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처음에 얘기했던 시장을 놀래키는, 차라리 신용등급을 더 S&P나 피치에서 올렸으면 오히려 또 시장 영향이 더 컸을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바뀌는 게 없었다. 그리고 처음의 이야기도 아니었다는 게 일단 지금 현재의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2011년은 저도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아팠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신용등급 강등이 8월 4일인가 8월 초에 있었죠. 2011. 그 이후로 이제 코스피가 전고점 대비 한 35% 정도. 차트 가져왔으니까 한번 보시죠. 자, 이게 S&P입니다. S&P인데 여기 이제 요때 2011 여름 지나서 급락을 하게 되는 거죠. 급락을 하게 됐고, 코스피는 이제 얘는 S&P고 얘는 코스피인데, 코스피 보시면 장난 아닙니다. 장난. 그 전에는 미국보다 더 좋았다가 그냥 이 주봉인데 2주 만에 그냥
2주 만에 거의 저점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패닉은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미국의 신용등급 감등 얘기가 나왔을 때 순간 뒷골이 좀 아파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2011년에 아팠냐라고 보면은 우리의 몸을 뭐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으면 일단 병에 걸린 건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치료할 방법이 있느냐. 그리고 간단하게 뭐 약을 먹어서 해결될 수 있는 병이면 그래 뭐 좀 쉬면서 약 먹고 하면 쉬는 거구나라고 돼서 이제 충격이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약이 없는 병이다. 라고 되면 이제 뭐 죽을 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쉽지 않게 되는 거죠. 약이 없거나 아니면 진통제를 써야 되는데 진통제도 잘 먹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힘들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충격이 왔을 때 중앙은행이 돈을 풀든지 아니면 뭐 정부가 뭐 정책을 쓰든지 해서 막을 수 있는 상황이면은 크게 충격이 안 와요. 그런데 지금 하나만 딱 보고 있고 이 경제가 어떤 거 하나에 겨우 지탱되고 있고 그 상황이 제법 밸류도 높은 상황까지 끌려가 있는데 만약에 붙들고 있는 이 끈이 끊어지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 급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급락을 하게 돼. 이제 11년으로 돌아가지고 보시면 그때도 오바마 행정부였는데 오바마 행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선거 2번 다 내리지면서 사실 식물 행정부의 역할이었습니다. 물론 뭐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긴 했었겠지만 일단 의회가 도와줘 오바마가 하고 싶은 것 중에 의회가 도와줘야 될 게 굉장히 많았는데 오바마 케어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여러 가지 재정 정책도 마찬가지고 근데 둘 다 의회가 양하원 다 놓치게 되는 일이 흔하다 보니까 뭔가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재정 정책을 써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2011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재정이 멈춰요. 재정이 멈춥니다. 그때 이자 제한법이라고 나오거든요. 2011년에 딱 통과가 되는데 이게 사실은 등급 하락이 일어나고 시행이 돼요.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하락되니까 이거 미국이 그때는 충격이었죠. 미국이 어떻게 최고 등급이 아니야? 미국이 가장 막대한 힘을 가진 나라고 달러 패권을 갖고 있는데 미국이 어떻게 트리플 A를 놓쳐? 이게 미국인들조차 충격을 좀 받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의회에서 강력하게 지출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용등급 강등의 이유는 그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으니까 신용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는 빚만 늘어나는 거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세금을 늘려가지고 경기를 작살낼 수는 없으니 정부 지출을 줄이자라고 해서 이자 제한법이 통과가 되는데 그 이후로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금융위기 이후로 그래도 재정정책으로 어떻게 좀 복구가 되고 있었는데 그게 올 스탑돼요. 그게 한 10년 동안 예산을 거의 틀어막아버립니다. 국가의 기능을 필요한 기본적인 걸 제외하고는 추가로 추경을 한다, 뭐 재정정책을 한다 이게 다 막혀버려요. 다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또 공화당에서는 금융위기 때 양성 완화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때는 금융위기였으니까 참는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돈 푸는 거 용납할 수 없다가 돼서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경기 제대로 돌아와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럼 믿는 구석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급락을 한 것이고 그리고 코스피가 이렇게 박살이 난 거는 미국은 재정으로 가고 있었고 그리고 유로존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때는 디레버리징을 하게 됩니다. 중국도 그때 한창 얘기 많이 나왔던 게 그림자 금융이라고 기억나실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빚이 많은데 집계되지 않은 빚이 굉장히 많다. 그 그림자에 있다라고 해서 이게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 망할 거라는 얘기도 그때 꽤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유로존도 재정위기에 빠지잖아요. 그럼 그 전부터 이미 재정은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유럽도 돈이 없어, 미국도 돈을 안 써, 중국도 이제 다이어트 시작해. 한국은 수출해야 되는데 어디다 수출해요? 할 데가 없네. 그래서 작살이 난 겁니다. 그래서 작살이 난 거고. 근데 의외로 빨리 돌아오긴 했는데, 근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올라갔어요? 돈 풀어서 올라갔지. 돈 풀어서. 왜?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중앙은행이 뛰어나와서 그때부터 돈을 열심히 푼 겁니다.
양적 완화가 1차 양적 완화일 때는 1차는 말을 안 썼어요. 2차를 할 줄 몰랐거든. 그러니까 양적 완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줄 알았지. 그런데 재정 지출이 멈추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좀 더 써야 되겠다. 그래서 2차 양적 완화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바로 3차를 하려고 하니까 공화당들이나 재정 건전론자들의 반대가 너무 격심하니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도 하고 뭐 별의별 돈을 풀기 위해서 정말 버냉키가 머리를 많이 짰고 옐런도 많이 짰던 그 시기에 돈의 힘으로 올라간 거지 경기는 그렇게 빨리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후회를 받기가 조금 어려웠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회복한 이후에 이제 횡보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가 우리도 이제 금리 인하하고 2014 넘어가면서 또 좋은 시장이 나오긴 했는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랬고, 자 그럼 2011년에는 모두가 금융위기 이후로 유로존, 중국, 미국 할 거 없이 다 재정의 힘으로 달리다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신용등급이 강등된다는 건 이제는 미국조차도 재정을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왔음을 알리면서 이제는 경제가 뭘로 가야 되나 하는 걱정 때문에 크게 급락을 했었다. 요거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은 오히려 경기 부양을 더 하자는 분위기죠. 하다못해 우리나라도 뭐 추경을 더 하겠다. 지금 글로벌에서 최근에 가장 긴축 재정을 했던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요. 한국입니다. 한국 2년 동안 추경을 안 한 오랜만에 긴축 재정을 했고, 물론 뭐 문제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그런 거긴 하지만, 그리고 미국도 관세 때문에 약간 시끌시끌한데 어쨌든 다음에 넘어가면 감세나 이런 걸로 부양책으로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중국은 가장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고 있고, 유로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부양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신용등급의 하락은 뭐 그러려니가 되는 것이죠. 2011년 때처럼 이제는 이게 끝나는 건가 아니라 그냥 너도 낮췄구나. 둘 다 낮췄는데 이제 너도 낮췄구나가 된 거였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부는 그래도 오바마 때처럼 총 8년 하면서 제대로 뭔가를 할 수 있었던 기간 한 2년밖에 안 됩니다. 처음 중간선거에서 지고 두 번째 중간선거에서 졌을 때는 완전히 뭐 상원 하원 다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했던 거지. 근데 지금은 완전 압도적인 우리나라 민주당 같이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정 가지고 공화당 안에서도 뭐 얘기가 있는 거지 아예 그냥 틀어막힌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는 지금 좋아할 상황인 것이죠. 지금 정부 지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게 빠진 거 봐라. 그래서 오히려 더 재정 지출을 더 줄여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을 보시면 이게 관세 때문에 해방의 날 이후로 쭉 빠졌다가 회복한 S&P입니다. 얘는 코스피고요. 코스피 안 오르는 것 같은데 거의 코스피가 5주 연속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런 거 없어도 강등이 아니라 상향이 됐어도 한 번은 쉬어야 될 상황이었잖아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정도의 상황인 것이고, 그것도 오늘 이걸로 빠지면 또 진입을 많이 해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별로 빠지지도 않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최근 빨랐던 반등에서 반등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물량이 좀 생기잖아. 요거 이제 팔고 싶을 때 팔만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지금은 중앙은행도 이것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하반기부터는 인하를 하기로 된 거고 벌써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다가 정부의 재정은 말이 줄인다고 하고 있지 못 줄이고 있으니까 등급이 하락된 거 아니겠어요? 잘 줄이고 있으면 등급이 오히려 먼저 내렸던 S&P나 PCF 올렸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1년하고는 지금 상황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알려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봤을 때 일단 그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이제 트리플 A하고 그 한 단계 아래인 더블 A1하고 취급을 거의 뭐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트리플 A는 약간 상징적인 거죠. 상징적인 거고 트리플 A 등급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트리플 A하고 바로 밑에 등급하고 그 뭐 담보 비중이라든가 뭐 아니면 그 들어가는 뭐 각종 뭐 비용 같은 거 이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요한 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BBB 플러스까지가 그나마 우량이고 그 밑으로는 소위 말하는 위험 채권이 돼가지고 이 등급에 떨어지면 담보물 인정이 안 돼서 뭐 우리로 치면 이제 뭐 증거금을 더 넣어야 된다든지 다른 담보를 채워야 된다든지 등급 변화 때문에 뭔가 변화가 있는 상황이 왔을 때 그 등급이 움직임이 없으면 이제 큰 뉴스가 되는 건데 트리플 A하고 더블 A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 떨어졌다고 해서 장기 국채를 많이 투자하고 있는 뭐 생명보험사나 이런 데가 뭐 증거금을 더 넣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지금 미국 국채를 담보로 돈을 빌렸던 주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채권 맡겨놓고 돈 빌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갑자기 뭐 이자가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뭐 일부분을 뭐 대출을 갚아야 된다거나 뭐 그런 상황은 없어요. 그러니까 변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상징적. 그래서 뭐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근데 물론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국채 그래도 회사채보다 국채가 안전하잖아 라는 게 기본 상식이잖아요. 근데 국채가 자꾸 내려오니까 뭐 이럴 거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M7 기업들의 초량 회사채나 국채나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애써 굳이 국채를 사지 말고 저거를 좀 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일부 약간 리밸런싱은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사고 싶은 수요는 있는데 물량이 많지 않으면 이제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 리밸런싱은 가능하지만 이것 때문에 뭔가 뭐 마진콜에 시달린다거나 뭐 담보율이 부족해진다거니 뭐 조기 상환에 압력을 받는다든지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수 있겠다. 근데 2011년에도 이거는 마찬가지였는데 그때는 전 세계 경제가 재정 지출에 기대고 있다가 재정 지출이 더 이상은 이대로 갈 수 없음이 그 상징과 같이 그 뉴스가 나오면서 실제로 그 이후로 재정 정책이 다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을 가져왔던 것이고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다 봐야 되는 거고 이걸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국채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으면 금리가 내려서 즉 국채 가격이 올라질 것 같으면 왜 등급이 강등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어느 정도 뭐 오르든지 아니면 별로 내리질 않아서 국채의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 같고 올라갈 것 같은 전망이 별로 없으니까 신용등급이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국채 가격을 높이려면 국채 발행을 좀 줄이던가 일단은 공급이 줄면 가격이 높아질 건데 지금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처음에 도지니 뭐니 정부 효율부라고 해가지고 의욕 넘치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연방 정부 예산인 6조 달러의 3분의 1 정도 되는 2조 달러를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전기톱인 줄 알았는데 종이 같은 거였죠. 이게 팔랑팔랑거리고 있어요. 별로 썰리지가 않았습니다. 2조 달러 썰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줄인 건 32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거는 2조 한다고 했는데 320억 달러라. 이거 성과 부진이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이 정도면 거의 뭐 사기에 가까운 건데 이제 그만큼 정부 지출은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참 긴축이라는 게 어려워요. 긴축이라는 게 뭐겠어요? 다이어트 아니겠습니까? 다이어트의 기본은 먹는 거를 줄이고 조금 더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꼭 배가 고파서를 떠나서 이게 사람의 먹는 습관이 늘 먹는 그런 습관이란 게 있잖아요. 이 정도 먹어야 이제 배도 부르고 심리적으로 배가 밥을 먹었다 이게 되는 건데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늘리면 줄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어떤 사람입니까? 트위터를 인수해서 X로 바뀐 이후에 직원들 엄청나게 잘라냈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도 X 돌아가고 있고 그런 걸 정부가 한번 해봐라. 민간에서 보여준 그 실력을 한번 정부에서 해봐라고 했는데 똑같은 사람이 와서 했는데 엑소에서처럼 그렇게 잘라내지 못했고 2조 달러 목표에서 현실적으로는 320억 달러에 그쳤다라는 것은 앞으로 정부 지출은 트럼프나 혹 윤석열이 다시 와도 쉽지 않다. 그래서 이거 포퓰리즘이 이래서 위험한 거야. 한번 이렇게 늘려놓으면 줄일 수가 없어요. 줄인다는 게 보통 차라리 처음부터 안 줬으면 모르겠는데 줬다가 뺏는 거는 진짜 힘들거든요. 애들도
그냥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뭐 사탕을 줬다가 이제 먹으려고 하는 살짝 이제 한 2번 정도 빨아가지고 이제 맛이 딱 느껴지려고 하는데 뺏으면 그때 더 울죠. 그러니까 이거는 준 것만 못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어요? 정치적으로 가능하겠냐고. 그렇게 되면 대본에 이제 정권 날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못 줄입니다. 못 줄여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뭐 트럼프나 아니면 이제 보수 정권이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들어와도 일단 한번 늘어난 정부 지출은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 그게 정치적인 걸 떠나서 경제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냐면 2011년 때 이후로 오히려 미국 시장이 굉장히 더 강했던 이유는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면서 몸빵을 연준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재정정책도 쓰고 아니면 통화정책을 쓰면서 왔다 갔다 통화정책의 한계에 이르렀다. 더 이상 뭐 금리를 낮출 수 없는 수준이라거나 하면 뭐 재정정책으로 좀 부양을 하고 그리고 재정정책으로 경기가 좀 살아나면 연준은 다시 금리를 좀 올려가지고 다음 침체 때 낮출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 뭐 의회가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냥 중앙은행이 혼자 독박을 쓴 거잖아요. 계속 돈을 푼 겁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이 늘었는데 국채 가격이 올라가요. 즉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죠. 그게 기형적인 시절이었다니까. 제가 예전에 중앙은행의 시대다 얘기했던 게 제가 강의를 2013년인가부터 해서 물론 유튜브 올린 건 그 이유긴 하지만 그때부터 강의할 때 중앙은행의 시대다라고 하다가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정부의 시대다라고 말씀드린 게 왜냐하면 예전에는 미국 기준으로 제가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중앙은행이 너무 독박을 쓴다. 그래서 연준조차도 의회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그때 파월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재정정책 좀 써라는 거죠. 나 혼자 돈 풀어서 이거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돈만 계속 푸니까 자산 가격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랬는데 뭐 의회가 뭐 바뀐 게 아니라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고 코로나 터져서 연준도 금리를 제로로 붙이고 돈을 풀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연준은 예전에 했던 금융위기 때 했던 제로금리와 양전환을 한 번 더 한 것이 뿐이지 실제 더 큰 액션을 했던 건 정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가만히 있는데 내 통장에 현금을 나라에서 꽂아준 적이 코로나 전에 있었나요? 세금 환급 받는 것도 얼마나 빡신데 그냥 재난지원금이라고 뭐 600도 주고 100만 원씩도 주고 뭐 했던 게 우리도 처음이었는데 미국은 더 많이 줬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경기 침체 부담을 중앙은행이 지고 있다가 갑자기 슈퍼맨 같이 재정 정책이 등장을 하니까 이 둘이 너무 폭발을 해버려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떤 시대예요? 중앙은행이 돈 벌어서 독박 쓰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걸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 강의만 보더라도 예전 강의 때는 그냥 강의 시작하면 파월 얼굴부터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트럼프 얼굴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정부의 시대인데 정부가 돈 쓰는 거를 줄이기가 힘든 상황이고 그러면 연준이 어떻게 돼요? 금리를 낮추긴 하겠지만 예전처럼 뭐 무슨 일만 생기면 모든 것이 금리 인하로 귀결되던 금융위기 이후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는 돌아가기가 좀 힘들다. 제가 거창하게 설명했는데 그 말인즉 한마디로 줄이면 옛날같이 저금리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전엔 돈 풀면 금리가 내려갔죠. 정책금리 말고 장기금리요. 시장금리. 돈 풀면 내려갔잖아. 양적 완화의 목표가 뭐였어요? 장기금리 낮추려고 했던 거잖아요. 버냉키가 실제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반대예요. 돈을 찍으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장기금리 올라가요. 그런 시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지금하고는 꽤 다를 겁니다. 꽤 다를 거예요. 물론 코로나처럼 그 전후가 확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겠지만 예전엔 돈을 찍으면 장기금리가 내려가던 시절에서 이제는 돈을 찍으면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왔다는 거죠. 이제 그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을 텐데 앞으로 또 여기 또 적응을 좀 해야 되는 것인데 일단은 이번에 강등이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옛날 같지 않다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신용 등급
미국에서도 시절의 변화, 시대의 변화가 드러나는구나. 미국조차도 미국이란 국가가 신용 등급을 의심받으면서까지도 계속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미 발행해 놓은 것들도 아무리 금리를 낮추려고 해도 예전처럼 안 될 거기 때문에 정부의 이자 부담은 높은 상황이니까 그 이자 부담 때문에 또 이걸 발행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뻔하게 보이는 걸 알고 있는 연준은 예전처럼 금리를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왜? 예전에는 재정이 멈춰 있었기 때문에 연준이 돈을 풀어도 물가가 안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이 정부에서 지금 재정으로 돈을 돌리고 있는 상태인데 연준이 거기다가 휘발유 뿌리는 거예요. 금리를 물가 하락 이하로 낮춘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 한다는 거죠. 물론 지금 금리는 물가보다 높으니까 내려가긴 할 겁니다. 근데 내려가는 종착점이 옛날처럼 뭐 1.1% 이렇게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돈을 풀면 금리가 오르는 시대라는 거, 뭐 이번에 강등을 보면서 꼭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큰 거시경제나 시장의 색깔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해석하시려고 할 때 이 키워드는 꼭 기억을 하시고 한번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뭐 아직까지 채팅방이나 이런 데 안 들어오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이 변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참여도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새로운 뉴스 나오면 또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